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옛 이야기, 슬픔과 용기, 그리고 깨달음의 여정을 그린 감동적인 민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소녀 미나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구름을 내뿜던 시절보다 더 먼 옛날, 강원도의 험준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가난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조약돌처럼 흔했던 심도리 마을에 미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15, 16, 개울가에 갓 피어난 목련처럼 어리고 싱그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술에 절어 사는 방탕하고 무책임한 자로 술잔으로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굶주리는 자식들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미나 아래로는 줄줄이 어린 동생들이 있었기에 미나는 어릴 적부터 제 몸 하나 건사하기보다 동생들을 돌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미나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산골의 척박한 삶 속에서 단련된 강인한 의지와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을에서는 몇 해 전 큰 전쟁으로 젊은 사내들이 모두 징집되어 갔고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꽃다운 청춘은 외딴 산골의 고독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러다 저는 홀로 늙어 죽고 말 거예요. 내 딸아, 마을의 사내라고는 그림자도 없으니 우리 같은 늙은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느 날 미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제 배필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내 딸아, 부디 몸조심하고 좋은 남편감을 만나 돌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험준한 산길은 끝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걷고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산열매를 따먹었고 밤이 되면 고목 아래서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은 끝에 그녀는 마침내 산 아래 넓은 평야에 자리한 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번화한 풍경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높은 기와집들이 질비했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 분명 내 짝이 될 사내가 있을 것이야. 미나는 희망에 부풀어 눈을 크게 뜨고 사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갓을 쓴 선비 같은 이 상인처럼 보이는 건장한 사내, 심지어 산적처럼 험상궂게 생긴 자들까지 실로 온갖 종류의 사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걸어오는 유난히 수려한 용모의 젊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흩날리며 걷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사내가 저리도 고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잠시 걸음을 멈춰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부름에 잘생긴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저는 이 먼 산골에서 배필을 찾아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도련님을 뵈니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산으로 가시지요. 청년은 놀란 눈으로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산행으로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계집이 아무래도 실성을 한 듯합니다. 제가 썩 쫓아버리겠습니다. 됐다. 길이 바쁘니 어서 가자. 그가 떠나려 하자 미나는 다급하게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어딜 가십니까? 처녀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으면 사내라면 기쁘게 따라 나서야지요? 어머니께서도 기다리시니 어서 가시지요.
이 무엄한 것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도련님의 소매를 붙잡는 게냐? 이분은 이구울 관찰사 나리의 외동아들이시다. 당장 손을 놓지 못할까? 하인이 미나의 손을 비틀려 했지만 산골에서 단련된 처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나가 하인의 손을 잡고 비틀자 하인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나는 이미 정혼한 몸이오. 그가 정혼했다는 말에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한 발 늦었구나. 조금만 더 일찍 산을 내려왔더라면. 미나는 힘없이 청년의 소매를 놓았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하인을 일으켜 세워 재촉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미나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애써 찾아왔건만 첫눈에 반한 이를 놓치다니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가 길가에 주저앉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보게 멀쩡하게 생겨서는 안 됐구먼. 실성했나봐. 그러게 말일세 젊은 나이에. 뭐라고? 누가 미쳤다는 게냐? 미나는 소리쳤지만 이내 기운이 다 빠져 더 이상 남편감을 찾을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미나는 허름한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주막에 있던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처자, 보아하니 떠돌이 신세 같은데 잘 곳이 없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아저씨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허허, 오늘 밤 우리 좋은 인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외딴 초가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그럴 기분 아니니 어서 잠이나 잡시다. 아, 같이 자면 되지. 그는 미나의 저고리를 거칠게 잡아챘고 올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제야 미나는 그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무릎으로 그의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악!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놈. 감히 내 처지를 이용해 이런 짓을 하려 들어? 미나는 찢어진 옷을 여미고 단호하게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변두리의 달빛 어린 고요한 연못가 정자 아래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튼이 아팠던 그녀는 맷집을 좀 더 깔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 정자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방장, 가짜 증인은 준비되었는가? 아주 쓸만한 놈으로 하나 매수해 두었지. 이복의 문서는 완벽하게 위조했는가? 물론일세, 관찰사 옥새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놓았다네. 이 기회에 저 청렴한 척하는 관찰사 놈을 끌어내리고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야 하네. 옳소. 그놈 때문에 우리가 몇 년간 재미를 못 봤는가. 다음 날 미나는 다시 배필을 찾아 나섰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음에 드는 사내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사내라는데 어찌 내 마음에 드는 이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오직 그 수려한 도령님만이 내 마음을 흔들었건만 임자가 있는 몸이라니. 마침내 미나는 실망한 채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깊은 산길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내들이 젊은 청년 한 명을 꽁꽁 묶어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본 그녀는 그가 자신이 연모하던 바로 그 잘생긴 청년임을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몹시 초췌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 속에는 그녀가 주막에서 만났던 그 악당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이 왜 도련님을 해치려 하는 걸까? 미나는 즉시 길가에 단단한 돌멩이 몇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이 악당들아. 그분에게서 손 떼거라. 내가 너를 똑똑히 기억한다. 내 중요한 곳을 망친 값을 치르게 해주마. 미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산짐승을 사냥하던 그녀의 돌팔매질은 가공할 위력을 지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정확히 그 악당의 이마에 명중했고 그는 비명 한 번 지르고는 땅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이 겁에 질려 달려들었지만 차례차례 미나의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잘생긴 청년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엇불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어. 나 또한 방장과 형방의 모함에 빠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오, 가여우셔라. 제가 밤중에 방장과 형방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짜 문서와 가짜 증인으로 관찰사 나리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어. 내 짐작이 맞았구나. 믿을 수가 없군. 그렇다면 이리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마을로 돌아가 그들을 잡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드려야 합니다. 허나 증거가 없는데 어찌 그들을 잡을 수 있겠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제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산속 깊은 곳이라 안전할 것입니다. 미나는 청년을 데리고 며칠을 착해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드디어 사위를 데려왔구나. 그런데 이리도 곱상하게 생겼다니 꼭 계집아이 같네. 어머니, 이분은 인자있는 몸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귀한 도련님이세요. 방장과 형방이라는 나쁜 자들이 이분의 아버님을 모함했어요. 오, 가여워라. 도련님, 걱정 마시고 기운 차릴 때까지 편히 쉬다 가세요. 며칠 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미나는 몰래 확인해 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추격자들이었습니다. 미나는 즉시 집으로 달려와 청년을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청년의 검은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저들이 수십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어서요. 미나는 잘라낸 머리카락을 아궁이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비단 옷을 벗기고 낡은 행자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미나는 목탁과 영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잘생긴 청년은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추격자들이 들이닥쳐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스님을 발견했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이 스님 참 곱상하게도 생겼군. 사내여, 계집이여? 첫 보면 모르겠나 비구니 스님이신 게지. 아, 그렇군. 스님만 아니었어도 오늘 밤 재미 좀 봤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마침내 추격자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잠결에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잘생긴 청년이 바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니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청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개울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수영을 할 줄 몰라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머나, 도련님은 헤엄도 칠 줄 모르세요? 미나는 서둘러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청년이 젖은 옷을 벗자 드러난 갸름한 몸에 미나는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이런 장난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쉽군. 그나저나 아버님의 누명은 어찌 벗겨야 한단 말이오? 제가 들은 바로는 방장과 형방이 가짜 문서와 증인으로 이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렇소. 분명 그들 짓일 것이오. 허나 물증이 없지 않소. 아마도 제가 엿들었던 그 정자 아래에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자도 찾아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밤을 틈타 그들은 방장의 집 근처 언덕에 숨어 동태를 살폈습니다. 방장이 집을 비운 사이 미나는 집 뒤에 뱃단에 불을 질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불을 끌어달려 나간 틈을 차 청년은 안방으로 숨어들어 장롱 깊숙한 곳에 잠겨있던 작은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관찰사를 모함하기 위한 위조 문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장과 형방이 나라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기록된 장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미나는 장부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천상이라는 거짓 증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함께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가 진실을 밝히자 그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미나는 또다시 돌을 던져 그의 다리를 맞췄습니다. 아야! 넘어진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장과 형방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나와 청년은 천상을 데리고 관하로 가 증거와 함께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즉시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방장과 형방은 체포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관찰사는 풀려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인부된 이지 해결된 허 비능원 청년 그리고 천하는 우밤엔 스나자. 이 모든 것이 아가씨 덕분이요. 진심으로 감사하오. 천상 또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청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에게는 여전히 정혼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잠에서 깨었을 때 미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복을 빌며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나는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꼬박 잠만 잤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에 몸져 누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미나가 슬픔에 잠겨 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처럼 잔뜩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낮부터 어머니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랫마을 삼룡이 놈한테 미나를 시집 보내기로 약조하고 왔단 말이다. 이 골칫덩이가 드디어 쓸모가 생겼어. 여보, 제정신이에요? 사람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타다한 그 삼룡이한테 우리 딸을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건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산 딸을 불지옥에 밀어 넣는 거요. 미나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분노한 돼지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팔아넘기다니 말이 심하구나. 지엄이가 남편한테 대들어 시집갈 나이 처먹었으면 가야지. 묵은 빈 50냥을 탕감받고 쌀 한 말까지 받았으니 이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니고 무엇이냐. 게다가 그놈이 두꺼비처럼 생겼어도 힘 좋고 부지런하다더라. 미나가 시집가면 적어도 불물 걱정은 없을 게다. 그 집이 꽤 산다더구나. 내일 당장 미나를 데려갈 것이니 이미 말 다 끝났다. 쓸데없는 소리도 하면 주먹 맛을 보게 될 줄 알아라.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미나는 문 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하여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 팔자는 어찌 이리도 기고한가? 저런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차라리 저작거리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죄인이 되는 게 낫겠다. 어린 미나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산만한 덩치의 사내가 미나의 집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의 철수였습니다. 과연 그는 사람의 탈을 쓴 두꺼비처럼 우락부락했고 목소리는 소 울음소리 같았으며 눈은 사람을 집어삼킬 듯 번들거렸습니다. 철수의 어깨는 어찌나 넓은지 문을 옆으로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약조대로 미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서 채비하시지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애원했습니다. 내 딸아, 어미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리 보내는구나. 부디 하늘이 너를 보살펴 무탈하기를 빈다. 미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철수는 미나의 손목을 짐짝처럼 거칠게 잡아채 끌고 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돌아본 부모님의 집은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험한 산길로 들어서자
미나는 서러움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치맛자락이 돌에 걸리고 가파른 산길에 숨이 찼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거칠지만 으스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울음 그쳐라. 입 하나 줄면 내 동생들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는 것 아니냐? 나 철수는 두꺼비처럼 생겼어도 누구보다 힘 좋고 부지셔너다. 내게 시집 오면 굶을 걱정은 없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대신 내 말 잘 듣고 불평 없이 일이나 잘하거라. 알겠느냐? 위로 아닌 위로에 미나는 그가 믿음직스럽기보다 두렵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정해진 일, 이 사내 밑에서 죽은 듯이 살 수밖에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미나는 소매자락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철수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해질 역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한 사내였고 힘 또한 장사라 못하는 농사일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철수에게 시집와 굶을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흰쌀밥에 나물 반찬이 올랐고 가끔은 기름진 고기 반찬도 구경할 수 있었으니 친정에서의 끔찍했던 굶주림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집은 꽤 컸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으며 외양간에는 살찐 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나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눈 밑에 그늘은 짙어졌으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얼굴은 파리해졌고 걸음걸이 또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그녀가 겪어야 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부지런한 일꾼이었지만 밤이 되면 주체할 수 없는 난폭함을 미나에게 쏟아냈습니다. 마치 낮의 노동을 밤에 미나의 몸으로 보상받으려는 듯했습니다. 미나야, 아직 안 끝났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오늘 밭일이 고되어 온몸이 쑤시니 어서 와서 주무르거라. 서방님,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그저 잠만 자고 싶습니다. 하하, 내가 언제 잠을 안 재워줬더냐? 내 옆에 와서 누우면 되지. 어서 오너라. 철수는 미나의 애원을 듣지 않고 그의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난폭함은 이제 갓 피어나려던 어린 처녀 미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미나에게 철수의 밤일은 온몸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고 그녀를 으스러뜨리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허리와 골반은 부서질 듯 아팠고 찢어지는 듯 했으며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밤새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습니다. 철수는 여인의 몸이 자라나는 과정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을 보낸 후 미나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이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어머니 또한 아들 못지않은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철수를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성질은 어찌나 사나운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암두꺼비라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이년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뻗어 있느냐? 석, 일어나지 못할까?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게야? 예, 어머님. 곧 나가겠습니다. 굶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게으름을 피워 쇠죽 끓이기, 우물물 길어오기, 밥 짓기, 마당 쓸기, 방아 찍기, 빨래하기에 바칠까지 하루가 모자랄 판이다. 2년 안에 아들이 등골 빠지게 너를 먹여 살리는데 너는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구나. 미나는 부서질 듯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미나를 괴롭혔고 그녀의 고통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쇠죽을 끓이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밥을 짓고 넓은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빨고 해진 역까지 밭에서 김을 매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늘 흙으로 까맸고 에로스피드베즈는 금세 돌 거추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만들어와 함께 나누어 먹는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힘이 좋은 덕에 그 집에는 늘 일꾼이 많았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미나에게 엄청난 양의 떡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이년아,
오물거리지 말고 어서 쌀가루나 빻아라. 그 터진 손으로 어느 세월에 떡을 다 만들겠느냐.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며칠 밤낮으로 미나는 떡틀을 만들고 팥고물을 빚고 쑥을 다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일한 탓에 미나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잔칫날 전날 밤 마지막 쑥떡을 찌던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떡시루 밑바닥을 조금 태우고 말았습니다. 타는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이고, 이년이 우리 집 귀한 쌀을 다 태워먹는구나. 이게 어떤 쌀인데 내가 우리 집안을 거덜낼 작정이냐. 시어머니는 미나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와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이 떡을 내 주둥이에 다 쑤셔 넣어줄까? 미나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미나에게 저녁도 주지 않고 부엌 구석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미나의 무릎을 파고들어 온몸으로 퍼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방 안에서 종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나를 죽은 쥐 다루듯 하는 것을 보고도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두꺼비 같은 두꺼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전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밤 내 여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새겨주어야겠다. 그는 짐승 같은 눈을 번뜩이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시어머니도 잠이 들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절망감이 온몸을 짓누르자 미나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랐고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느냐? 오늘 밤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냐?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는 공포에 떨었지만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철수는 미나의 가녀린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나의 발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철수는 미나를 물건처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그는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고 집요하게 미나를 괴롭혔습니다. 미나의 애원이나 고통스러운 신음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미나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나의 여린 몸은 철수의 난폭한 소나기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뼈마디가 어긋나고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미나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으니 차라리 이대로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갔으면, 이 고통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미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이틀 무렵 철수는 기력이 다한 듯 미나를 내버려두고 잠이 들었지만 미나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세대, 어디 아픈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네 그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밤마다 저 두꺼비 같은 서방이 저를 가만두질 않아요? 이러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낮에는 허리 펼 새 없이 일하고 밤에는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니 시집온 이래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 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지니 숨도 쉴 수가 없고 더는 살 수가 없어요. 이웃집 안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가여워라.
그 철수란 놈이 워낙 기운이 좋으니 새댁이 고생이 많겠구먼. 그 어미도 보통이 아니고. 이러다 정말 병나겠어. 듣자 하니 고사리와 율무가 사내의 욕정을 줄이는데 좋다고 하던데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게나. 그 말은 미나의 귀에 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고사리, 율무. 그녀는 매일 밤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그것들을 구해 철수의 밥상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나는 몰래 시장에서 고사리와 율무를 사와 철수의 밥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무밥을 짓고 고사리 나무를 듬뿍 묻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철수의 밥그릇에만 몰래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또 고사리 나물이냐? 왜 이리 고사리 나물을 자주 하는 게냐? 아, 혹시 내가 고사리 나물 좋아하는 걸 아는 게냐? 짭짤하니 맛이 좋구나. 철수는 미나의 깊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아내가 자신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해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미나의 야윈 얼굴과 컴한 눈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음식 솜씨도 좋단 말이야. 내가 어찌 이리 복 많은 아내를 얻었을까? 시장에서 미나 주려고 예쁜 꽃신도 한 켤레 사왔지. 철수는 품속에서 비단 신을 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꽃이 수놓인 분홍색 신이었습니다. 미나는 신을 받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고운 신이 정말 제 것이란 말입니까? 아까워서 어찌 신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꽃신을 받은 것은 좋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미나를 더욱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꽃신 값이라도 치르라는 듯이 고사리와 율무밥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수는 미나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을 어린 신부의 수줍음이나 애교로만 여겼습니다. 어리석고 무심한 철수가 여인의 교합의 고통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쇠몽둥이 같은 것이 오장육부를 헤집고 가슴까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미나는 숨이 막히는 고통에 입을 벌리고 몸부림쳤습니다. 아, 이 고통은 언제나 끝날까?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미나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시집 온 지 몇 달 동안 낮에는 고된 시집살이에 밤에는 철수에게 시달려 온몸 성한 곳이 없었고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은 늘 몽롱했습니다. 뼈마디는 쑤셨고 살갗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한때 봉긋했던 젖가슴은 볼품없이 시들었고 복숭아빛 피부는 누렇게 떠버렸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른 잎처럼 미나의 삶도 위태로웠습니다. 미나가 마당에서 힘없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누더기 가사를 걸친 한 노승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목탁을 치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댁에 안녕과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며 공양미 한 줌을 시주해 주십시오.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던 시어머니가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멀쩡한 팔다리 가지고 동양질이나 하는 게으른 중놈이로군.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주제의 목소리에는 기운도 없고 태도는 왜 저리 불손한가. 동양하는 자가 저리 거만해서야 누가 쌀 한 톨이라도 주겠는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미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저 스님이 노하시면 어쩌나? 미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노스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빈 그릇은 채워지기를 기다리기에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가득 찬 그릇은 넘칠까 두려워 스스로를 낮추는 법이지요. 소승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보살님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또한 겸손함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진정한 겸손은 처작거리의 거린에게나 조정의 대감에게나 똑같이 향해야 하는 법입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미나의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소리를 지르며 스님을 쫓아냈겠지만 이번에는 스님의 온화한 눈빛과 비범한 깊이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중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시어머니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말솜씨는 유창하구나. 좋다. 그럼 내 운수나 한번 보아라. 요새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뒤숭숭하니 필시 우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다. 그런 것도 볼 줄 아느냐? 이초를 쓰니 결수머니 미스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승이 비록 돈은 낮으나 사람의 얼굴에 깃든 어두운 기운을 보고 앞날의 기흉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댁의 운수와 사주를 보아드리지요. 복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 따뜻한 잠자리와 공양 한 그릇을 내어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미나의 시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한 그녀는 즉시 스님을 안으로 들이고 미나에게 스님을 위한 정갈한 식사를 따로 준비하라고 호통쳤습니다. 스님은 먼저 시어머니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던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의 이마는 넓고 높아 하늘의 복을 타고났으나 미간이 좁고 이마 가운데 깊은 내 천자주름이 있으니 이는 마음에 화가 많고 아랫사람을 혹독하게 다루는 상입니다. 입은 굳세나 입꼬리가 젖어 있어 말년이 고독할 수 있으며 특히 눈에 살기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쌓으나 덕이 부족하니 주위 사람이 머물지 못하고 베풀 줄 모르면 그 재물 또한 모래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특히 과한 욕심과 남을 해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닫고 덕을 쌓으셔야 합니다. 미나의 시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미나를 불렀습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만 하는구나. 됐다. 그럼 인연의 팔자나 한번 보아라. 인연이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 필시 기구한 팔자일 게다. 미나는 떨리는 몸으로 공손히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미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미나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고 바복하구나. 스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미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본디 고고한 학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으나 부모의 복이 없어 험난한 풍파를 겪어야 할 팔자다. 눈은 맑으나 눈꼬리에 슬픔이 가득하고 입은 작으나 굳게 닫혀있어 마음에 한이 많구나. 이마가 좁고 턱이 약하니 의지할 곳 없이 고독한 상이며 특히 광대뼈가 약하고 코가 낮아 남편 복이 지극히 박하고 자식은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큰 애군이 코앞에 닥쳐 있으니 이를 피하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허나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나의 손을 잡아 송금을 보았습니다. 송금에 희미한 희망의 선이 하나 남아있어 기인이 나타나 도울 것이나 그것 또한 이 아이가 강한 의지로 스스로 붙잡아야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다. 설령 이 애군을 넘긴다 한들 평생 풀지 못할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고 가여운 운명이로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미나의 시어머니는 미나의 운명이 좋지 않다는 말에 속으로는 통쾌해하면서도 애군이 닥친다는 말에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스님의 말을 듣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내 운명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가? 절망감이 다시 한번 미나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객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났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남긴 말은 미나와 시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나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또 골반이 욱신거리는구나. 오늘 밤은 절대로 저 끔찍한 방에 들어가지 않겠어. 저 두꺼비 같은 놈을 피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고 말 거야. 미나는 그 방이 너무나도 싫어서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몰래 뒷마당의 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몇 단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자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광의 냉기와 딱딱한 바닥, 심지어 찍찍거리는 쥐 소리마저 그 방의 공포보다는 견딜만했습니다. 한밤중 철수가 잠에서 깨어 옆자리가 빈 것을 알고는 미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나, 어디 있느냐, 보이질 않으니 이 밤중에 대체 어디로 간 게냐? 철수는 두꺼비 같은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찾았고 마침내 광에서 웅크리고 잠든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나가 왜 거기서 자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튼튼한 팔로 미나를 번쩍 들어올려 그 끔찍한 방으로 내던졌습니다. 미나는 잠결에 놀라 몸부림쳤지만 철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또다시 밤새도록 미나를 괴롭혔습니다. 미나의 저항은 그에게 또 다른 유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젯밤 분명 저 끔찍한 일을 피하려고 광으로 숨어들어 뱃단에 기대 잠이 들었는데 어째서 또 이 끔찍한 방에 있는 거지? 아 맞다. 그 두꺼비 같은 놈이 어젯밤 또 나를 짓눌렀지.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썩 일어나 쇠죽 쓰고 들의 일꾼들 새참이나 내가거라. 어찌할게냐. 너는 쌀축 내는 벌레 같은 년이다. 미나는 부서질 듯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밥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들로 나섰습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고 미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광주리가 땅에 떨어지며 밥과 반찬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 완전히 제 정신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새참을 이고 둘로 가던 길을 기억했지만 자신이 어디에 누워있는지 길가인지 광인지 아니면 그 끔찍한 방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길인가? 아니면 광? 아니, 여긴 또 그 끔찍한 방이야. 안 돼. 그 두꺼비 같은 놈이 또 나를 짓누를지도 몰라. 어서 여길 벗어나야 해. 미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극심한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닭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되어 뛰쳐나오는 미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년아 거기서 뒹굴다 이제야 기어나오느냐?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일이나 해라. 일꾼들 새참은 어찌했느냐? 싫어요. 방에 있기 싫어요. 어머님, 제발 저를 그 방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미나는 울며 뒷걸음질 치다가 시어머니가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빈 항아리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이 재수없는 년이 귀한 항아리를 다 깨뜨리는구나. 이 년이 정말 미쳤구나. 감히 지아비를 욕하고 집안 살림을 부수다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 화근만 부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부지깽이 하나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미나의 머리 등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천하의 몹쓸 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녀는 욕설을 퍼부으며 미나를 부지깽이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나는 맞으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몸이 아플 대로 아팠던 탓에 둔탁한 매질은 오히려 기묘한 감각, 심지어는 쾌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나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지. 이 고통스러운 세상 미련 따위는 없다. 미나는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습니다. 이 년이 단단히 독이 올랐구나. 매를 맞으면서 울지도 않고 이리 웃다니. 내년 속셈이 무엇이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참 동안 미나를 때리다가 채풀에 지쳤습니다. 그때
미나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나는 미친 사람처럼 희죽거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내년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부엌에 들어가 저녁이나 지어라. 오늘 밤 내년 먹을 밥은 없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을 올리고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가련하고 서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집와 매일 밤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학대, 모든 것이 그녀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 내 운명은 어찌 이리도 비참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생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때 철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철수의 커다란 그림자를 보자마자 미나는 간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고 그녀는 또다시 이 끔찍한 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나에게는 아무런 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저 끔찍한 방 때문이야. 저 방만 없었다면 내가 그 두꺼비 같은 놈에게 짓밟히지 않았을 텐데 저 방은 감옥이야. 내 무덤이야. 미나는 저 끔찍한 방을 영원히 없애버릴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방이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미나의 시선이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에 멎었습니다. 불꽃이 마치 미나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나를 사용하거라.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리라. 그래, 왜 이 방법을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미나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집어넣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나의 눈이 이전과는 달리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시어머니가 돼지처럼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을 때 집 안쪽 방, 바로 미나가 매일 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방에서부터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몰래 마른 맷단을 숨겨두고 방구석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마침 밤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 전체로 번져 집을 통째로 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나무 타는 소리, 기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불이야, 집에 불이 났다. 철수와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집을 등지고.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미나는 최근의 고통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환한 얼굴로 마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듯 발을 구르고 낄낄거리며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잔칫날 춤추는 처녀 같기도 했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 같기도 했습니다. 불탄다. 다 타버려라. 내 끔찍한 방. 내 지옥 같은 집. 다 타버려라. 활활 타올라라.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춤추는 미나의 모습은 실로 기괴하고 슬픈 그림이었습니다. 문득 미나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술값에 팔아넘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나의 웃음이 즉시 멈췄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꼴로 만들었어요. 사람 말과 돈 50냥에 팔려와 내 운명이 일이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아버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놈의 술 때문에, 그놈의 노름빛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차라리 아버지도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버렸으면. 미나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또다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하늘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한이 서린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라
철수의 집을 잿더미로 만든 뒤에야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미나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해 전 미나의 집에 시주를 청하러 왔던 그 노승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미나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읽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 후로 마을 근처의 작은 암자에 머물며 미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미나가 겪는 고초와 철수 모자의 악행을 들을 때마다 스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미나가 막다른 길에 몰려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예감했고, 그래서 매일 밤 산사의 암자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스님은 산 중턱 바위에 앉아 마을을 지켜보다가 철수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스님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불타는 집 마당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울고 웃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미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불길에 휩쓸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귀신에 홀린 아이를 달래듯 낮은 목소리로 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기이한 힘이 있었고, 미나는 점차 격렬한 몸짓을 멈추고 스님의 품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미나를 그 지옥 같은 곳에 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날이 밝기 전에 그녀를 깊은 산속의 절로 데려갔습니다. 미나는 한동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극한 보살핌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아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께 귀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나는 묘팔이라는 법명을 받고 과거의 모든 고통과 원한을 내려놓은 채 수행에 정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묘법아, 내가 겪은 일은 너의 허물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변하고 멈추지 않느니라. 내가 겪은 고통은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라 그저 너를 잠시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이다. 저 산의 꽃들도 비바람과 폭풍을 견뎌낸 뒤에야 저리 고운 자태를 뽐내지 않더냐. 너 또한 그 모진 풍파에 쓰러지지 않고 부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 이는 내 안에 그만큼 굳건한 불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로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닫고 자비를 기르도록 하여라. 미나였을 때의 내 고통은 이제 묘법이라는 법명 아래 중생을 구제할 큰 자비의 바탕이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부처님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아물 것이고 너는 정화 속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노스승의 온화한 목소리가 오랫동안 굳게 맺혀있던 묘법의 마음속 응어리를 녹여내듯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처럼 몇 해가 흘렀습니다. 미나의 어머니는 그날 밤 화재 이후 딸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미나가 불에 타 죽었거나 미쳐서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딸을 철수의 집에 팔아넘긴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나의 어머니는 죽은 딸의 넋이라도 위로할 생각으로 미나가 시집갔던 마을 변두리의 작은 절을 우연히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젊었을 적 미나의 아버지와 혼이 나기 전 잠시 머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절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절 마당에 들어선 미나의 어머니는 법당 앞에서 조용히 경을 외고 있는 한 비구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잿빛 가사를 입은 비구니의 모습은 단정하고 평화로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여 어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구니가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록 세월과 풍파가 얼굴에 흔적을 남겼고 머리는 짧게 깎았지만 틀림없는 그녀의 친딸 미나였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내 딸 미나란 말이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의 이름을 불렀고 묘법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딸아, 가여운 내 딸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 어미는 내가 죽은 줄만 알고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는데 내가 살아있었어. 꽃처럼 고왔던 딸의 얼굴에 이제는 속세의 고통의 흔적 대신 평온함과 자비가 서려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한을 겪었기에 꽃다운 나이에 속세를 징지고 부처님께 기이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묘법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듯 깊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은 이제 미나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다시 태어난 묘법이라 불러주십시오. 과거의 고통과 원한은 저 작은 시냇물에 모두 흘려보냈고 모든 것이 하늘의 뜬구름처럼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십시오. 제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고 제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겪은 일들은 한바탕 꿈과 같았고 이제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지난 일로 더는 아파하지 마시고 마음의 응어리를 푸십시오. 이 딸은, 아니, 이 제자는 그저 어머니께서 남은 생을 평안하고 웃음 가득하게 보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에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더는 저를 걱정 마시고 어머니 자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이 못난 딸의, 아니, 부처님의 제자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아니, 이제는 묘법 스님의 손을 놓지 못하고 젖은 눈으로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아, 아니, 묘법 스님. 그대의 얼굴을 보니 내 가슴 속 천근만근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하구나. 내가 겪었을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리 평온한 너를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안도가 되는구나. 부디 이곳 부처님의 넓은 자비 아래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아물고 더는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너를 걱정하지 않으마. 내가 택한 길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는다. 다만 아주 가끔이라도 이 어미를 잊지는 말아다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여라. 그것이 이 못난 어미의 마지막 바람이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고 묘법 스님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슬픔, 그리고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모녀의 눈물은 오랜 세월 묵은 한과 슬픔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가끔 딸을 찾아와 조용히 불공을 드리고 돌아갔고 묘법 스님은 평생을 부처님께 기이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오늘 미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녀의 슬픔과 용기,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 미나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있다면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The Telegraph,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